그럼 코리아에서 그 항구적인 연방제를 실시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제가 가능하려면 연방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연방제의 핵심인 그 상호 협력과 나눔의 문화, 연대성의 문화, 서로 힘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연방제의 필요성을 보려면 평화 통일의 수단으로서 지역 불평등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이 시민 주권을 보장하는 것, 그다음에 그 중앙 집권식 경제 성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분권식 경제 성장으로 해서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 자유를 보장해서 체제의 효율성을 추진하는 것. 그다음에 연방제적인 국제 협력 추세에 발맞추는 이런 측면에서 연방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지는 매우 낮다는 거죠. 일단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연방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방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연방제를 하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방제를 하려면 연방 헌법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나 정치권들이 이러한 연방제 헌법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방제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진행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일단은 연방제에 대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지방분권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그래서 연방제를 바로 도입하자는 것은 생소하겠지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자. 이런 이 얘기는 많이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고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이거를 어떤 상원의 역할을 좀 주자. 이런 의견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양원제를 바로 못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그래서 광역단체 협의회에서 중앙 권력의 집중 문제라든지 수도권 밀집,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논의해가면서 지방 분권 모델에서 연방제 형태를 토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한국 문화의 전통이 고려 이후로 중앙 집권적인 문화였죠. 왕권 문화. 1000년이 훨씬 넘죠. 그래서 중앙 집권과 다수결 민주주의에 익숙하죠. 그래서 연방제의 핵심인 협의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제 그 중앙 집권에 따른 그 수도권 밀집, 다수결 민주주의, 승자 독식의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서 이거를 한번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 구조와 정치 문화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이제 연방제를 도입을 하되 직접적으로 연방제보다는 지방 분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이제 그 연방제 도입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특색에 맞는 연방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많이 지배했는데요.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많이 독립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스페인이 나폴레옹이 점령되면서 남미 식민지에 대한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면서 남미에서 많은 독립국가가 나오면서 이들이 연방국가를 취해낸다. 왜냐하면 남미에는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자치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할 때 연방국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독재자가 나오면서 중앙집권국가가 되기도 했지만 연방제와 중앙집권국가가 번갈아돼 가면서 연방제의 장점이 인정되면서 연방제로 이들은 자리 잡게 된다. 멕시코, 다 그렇죠. 브라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그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에 맞는 그 연방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일 국가이지만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연방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캐나다가 1840년에 단일 국가로 출발했지만 민족 갈등과 지역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연방 국가로 전환했죠. 독일의 프레이션도 단일 국가였지만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였죠. 비스마르크. 그런데 독일 연방이 되면서 프레이션을 쪼개서 독일 연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국가 형태에서 지방 분권으로부터 연방제로 나아가는 점진적인 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사실상의 연방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또한 중국은 본토는 사회주의를 적용해서 홍콩과 마카오에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일국 양제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혼혈 연방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켜가지고 제주도에는 단순한 지방자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경찰, 지방자치 경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일 민족은 연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죠. 독일은 단일 민족이지만은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민족이 모인 다민족 국가에서 연방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단일 민족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영토나 인구의 규모가 연방제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다. 연방제는 전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제를 하려면 반드시 인구가 많아야 되거나 국토의 면적이 미국처럼 넓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독일이 8천만 명으로 되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우리보다 영토가 작고 인구도 더 적으면서도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 국가의 규모도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스위스처럼 작은 경우도 있지만 미국처럼 가장 큰 주는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3,400명이다. 가장 작은 주는 인구가 130만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다거나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지역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쭈리히가 130만이고 가장 작은 캔톤인 아펜체이라고 되는 15,00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 국가가 되려면은 안정적인 연방 국가가 되려면은 남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 5, 6개, 보통 7, 8개 정도의 지역 국가로 재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연방제를 도입할 때 지역 국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연방 국가에서 지역 국가를 지나치게 소수로 설정하면, 예를 들어서 2개로 설정하면 서로 싸우겠죠. 3개도 역시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7, 8개가 된다면 어느 한 지역이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이 연방제에서 핵심이다. 지배적인 지역국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남북 간의 대립을 완화하려면 남북의 양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어느 하나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전체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남권 전체로 해서 너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크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지역 국가의 영토 인구 경제력이 지배적이지 않도록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지역 국가의 숫자를 정하고 그 경계와 인구를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기본법은 그 지역 국가 주의 구역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향토적 연대성, 문화적 문화, 향토적 문화, 지질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한목적성, 이렇게 지역 공간의 정책,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기본법 29조에 의하면 각 주의 영역을 정할 때는 연방 법률과 주민 표결에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마침 지방자치단체, 우리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중앙 주도로 되고 있는데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그 기준은 또 법률에 의해서 연방 법률에 의해서 중앙 법률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 그 독일도 연방제를 도입할 때 지역 국가의 경계를 재조정했는데 지금 26개 중과국가보다 바바리아 중간 기존 영토와 새로운 지역 국가의 영토가 일치했다. 다 조정했다는 겁니다. 지역 국가의 경계를 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기준으로서는 전체 국가, 연방 국가의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그다음에 국제 경제력, 자생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총 인구의 절반에 따르는 현재의 수도권을 하나의 지역구로 설정한다면 이것은 이제 총 인구의 30에서 50%에 이르는 지배적인 지역구를 두는 셈이죠. 수도권 독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코리아의 경우에는 인구를 700만에서 1300만 정도로 8개 정도의 지역국가로 재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제 그 통일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남북의 경제 차이를 극복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주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에 집중하는 지역 국가를 남북에 각각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제를 볼 때 남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그러면 이건 중북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과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건 서해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과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이건 동해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 국가들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해서 600년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독점했던 서울의 집중 형상을 완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한반도의 교육, 사회, 문화 등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삼되 정치와 경제 기능은 다른 지역 국가에 배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 자체를 봐가지고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해서 북의 경우에는 강원도와 같이 한강 이북은 강원도와 같이 열악한 지역과 결합시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한강 이북은 남북 균형 발전의 심장으로서 즉 남북 교류의 심장으로서 하고 한강의 이남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 산업의 중심지,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이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곳이므로 지정학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로 살 수가 없다. 또한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는 경우
이거를 육상으로 교류하는 거는 중국과 국경을 둔 지역이겠죠. 압록강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북한의 국경 지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과 해상교류를 하는 거는 인천과 같은 서해안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동해안이다. 주로 일본과 미국 등과 교류하는 이제 부산 지역의 남해안이다. 이런 거죠. 이런 식의 경제권을 지역 국가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제 지리적 위치와 기후적 특성에 따라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관광 특구적 위치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남권에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남측은 5개 정도, 북측은 3개 정도로 지역가로 재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북측은 면적이 남만보다 더 많은데 왜 3개냐? 북측은 상대적으로 인구라든가 경제가 남측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려면 북측은 3개 정도로 좀 이렇게 크게 묶어야 된다. 그래서 남한의 제1지역국가는 한강 이북의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을 합친 것이다. 지역국가의 수도는 의정도로 한다. 예를 들어서 제2의 지역국가는 한강 이남의 서울과 경기를 합친 것이다. 지역국가의 수도는 수원으로 한다. 수도를 서울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울은 어차피 발전된 지역인데 수도는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을 수도로 한다. 미국도 워싱턴, 뉴욕이나 뉴욕이나 LA가 아닌 워싱턴이 수도잖아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는 따로따로 둘 수 있다. 제3지역국가는 인천, 충청, 호남, 즉 서해안 지역이네. 서해안을 한다. 여기에 지역국가는 역시 이제 전주로 한다. 그죠? 전주나 군산, 전주로 한다. 그 연방국가의 수도는 충청의 세종시로 한다. 기존의 세종시를 인정한 거죠. 제4지역국가는 이제 영남으로 하는데요. 이 지역국가의 수도는 대구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제4지역국가 영남이 좀 많죠. 1,300만. 제3지역국가가 1,200만 명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제1지역국가와 제2지역국가 1,000만 명 더 많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좀 더 크게 묶어주자는 거죠. 그래서 영남은 동해안은 1,300, 서해안은 1,200만 정도 된다. 이제 북측의 지역과는 그 남북 접경 지역의 중부권, 그리고 이제 중국과 접해 있는 서부권, 러시아와 접해 있는 동해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항구적 연방제 도입의 경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반도에서 연방제를 도입하려면 그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높은 수준의 연방제를 바로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연방제 혹은 높은 수준의 국가연합을 구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민족 통일구가 필요하고 여기는 남북 순회회담이라든가 강유회담, 그다음에 남북 국회 회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통일국에서 통일헌법의 초안을 만들면 남북의 총투표를 통해서 통일헌법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는 회의정부제가 유력하다. 스위스의 강요회담, 예멘의 대통령 평의 혹은 내각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는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협의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제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연방 국가들이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국가연합 혹은 느슨한 연방제에서 연방제로 발전했다는 거죠. 독일이 이제 1815년 빈 협의에 의해서 39개 제휴국가들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일 연방이라는 연합국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871년에 최초의 연방헌법을 채택했다. 1871년 독일 제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연방 영역과 그 안에서 효력을 갖는 법의 보호 및 독일 국민의 복지의 장려를 위한, 그래서 연방의 목표가 바로 이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독일 영주 및 자유도시들의 영구 동맹이다. 이렇게 연방에 대해서 개념을 줬다는 겁니다. 미국도 초기에는 연합헌장 체제였다. 국가연합에 준해서 10년 동안 국가연합 체제였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의회가 과도적으로 단원제였다는 거죠. 각 주의 입법기관이 모인 연합의회의 형태고 각 주는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한 표를 했다. 1900년도 초반까지는 상원을 따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주의회의 선발로 임명했다. 그러다가 이제 연방제가 강화되면서 상원도 국민들이 뽑게 된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헌법조정회의가 약 10년 동안 협상 끝에 1900년에 연방헌법 제안에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을 방치한 채 연방제를 도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할 정도로 지역을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연방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스페인처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먼저 실시를 하면 좋습니다. 프랑스도 역시 고도의 지방분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실질적 효과를 특히 스페인을 봐야 되는데요. 1978년 헌법에서 연방제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역 국가인 자치 공동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통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방제로 운영하고 있다. 4개의 다민족 국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방국가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단일 국가이지만 상원과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고 있고 도와 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공동체 정부의 권한을 헌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약 19개의 자치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치공동체는 별개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단일 국가지만 이처럼 실질적인 연방국가처럼 운영되고 있죠. 또한 스페인 왕국은 사실은 과거에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비대칭적이라는 뭐냐면 그 중에 지배적인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지배적인 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있었겠죠. 이거를 이제 소수 지역에 권한을 많이 주면서 연방제로 가져갔다. 그래서 공화정이 실시된 이후에 연방제 시도가 있었지만 프랑코 총통 독재자가 나타나면서 중앙 집권으로 연방제가 중단되었지만 프랑코 총통 사후에 다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민족적 색채가 강한 지역들의 자치, 그죠? 이러한 자치를 확대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단일 국가이지만 연방제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 특히 카스티아 왕국이 너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왕국의 패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자치 공동체로 분할했다. 그래서 영토, 인구, 경제가 어느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경우에도 연방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강력한 지방분권을 도입할 수가 있다. 단일 국가를 유지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를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여기에 지역국가의 범가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방제에서 가능한 기능들이 단일 국가에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탈리아나 인도네시아, 페루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를 더 규모를 크게 한 해제용을 설치하고 일본의 도주제, 또 중국도 홍콩 이외에도 성정부의 그 자치권, 또 소수민족의 자치지역을 통해서 광역정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이제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나폴레옹 이후에 200년 동안 유지했던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제로 개혁했다는 거죠. 2003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그럼 이제 그 중앙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관련된 권한은 중앙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복지제도 같은 거겠죠. 교육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한테 1차적인 권한이 있다고 프랑스 헌법에서 선언했다는 겁니다. 또 포괄적인 입법권을 줬다. 그 자치단체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접 세금, 그렇죠?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직적 재정적, 수직이라는 것은 중앙국가가 가난한 지역에 돈을 대주는 겁니다. 수평적 재정지역. 수평적 재정지역은 예를 들어 강남에서 노원에다가 돈을 대주는 것처럼 잘 사는 지역이 못 사는 지역에 돈을 대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조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헌법이 1987년에 시행됐는데 그때는 아직 지방자치가 즉 지방선거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에 개헌이 필요하다. 111조에 따르면 조례 지방입법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다. 근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령까지이기 때문에 심지어 장관이 만든 이 부령의 범위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조례가 너무 조례의 권한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행정 입법의 장벽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례의 제정 권한을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등을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과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분권, 재정의 독립을 명시한다. 외교나 국방과 같이 성질상 중앙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할하는 중앙부처, 산림청, 이런 거죠. 산림청, 소방청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를 폐지하고 실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중앙에서는 이런 것들의 계획이나 정책만 관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상원을 설치하는데 상원이 당장 하기 힘들다면 광역단체장 협의회를 상원처럼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광역단체장 협의회에 법률안 발의 요구권이라든가 입법 의견 제출권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캔톤 장관 회의, 우리로 치면은 도지사 회의인데 이건 협의기관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독일의 경우에는 상원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가 임명한다. 즉 우리로 치면 광역단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상원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치, 개헌 조치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조례의 입법 권한을 넓힌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 총리령, 부령까지 그 안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그 법률의 한도이라면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이라든가 부령으로서 조례를 통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폐지를 해야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죠, 자치사무, 주민의 복지에 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영향, 그 지방자치의 권한을 해야 된다. 지방자치제 입법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대법원을 최종심 법원으로 유지한다면 사법권의 지방 분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방 법원을 지방의회처럼 시도 소속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법관, 그죠? 대법원이 모든 판사를 임명하고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의 법관들을 통제하죠. 또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검찰들을 통제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대검찰청이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서 지방법원을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법관들을 충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관이라든가 중요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선출로 할 수 있다. 다만 신급만 최종심만 대법원을 하면 된다. 우리는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니라 전국의 법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이고 대검찰청이 전국의 검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인데 이러한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분권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하기 어렵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연방지적 요소를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